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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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이 형에게 좋아요와 댓글을 받고 싶은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동준이 형은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이적입니다. 자,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본 에피소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일단 사연을 소개해도 된다라는 허락은 받고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연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아마 특히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은 공감 가는 지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사연 주신 그대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올릭 팟캐스트를 한 달 전부터 듣게 된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부를 전공하고 있고 올해 3학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유는 취업보다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는 되고 싶은 직업이나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진 못했지만 일단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면서 훗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마치 HR 분석처럼 말이죠. 제가 메일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여러 팟캐스트와 유튜브, 캐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 과학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지만 제 스스로 너무 어려워서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데이터올릭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주시고 들으면서 edX나 유다시티 등 다양한 국내외 사이트나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최적의 공부법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필요한 경우엔 또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더 공부한 다음에 캐글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저의 대학 생활 중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Learn Python 3 더 하드웨이라는 책을 통해 파이썬의 기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한 후에 판다스를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공부할까 생각하는데 저에겐 아직 이런 흐름과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학부 과정을 통해 SQL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R도 접해야 되고 이후에는 머신러닝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큰 흐름보다도 당장 다음 계획 또는 이번 연도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데이터올릭 팟캐스트 청취를 매일 아침 루틴에 넣을 정도로 애정이 가고 데이터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도 홍보할 정도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파이썬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다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부터 통계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를 매번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청취자 분께서 주셨습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도 읽어보셨죠?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좀 제 답변이 가장 수준이 낮을 테니까 드려보면 훗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예시로 HR 분석을 들으셨으니까
파이썬 기본을 공부하고 판다스로 데이터 다루는 것을 공부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기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공부하면서 저도 조금 그랬지만 다른 주변 분들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 분석은 왜 재밌고 신나고 뭐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기대는 좀 잘못된 기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 다음 계획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더라도 판다스 공부까지 마무리를 하고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다시티나 뭐 데이터 캠프나 뭐 에덱스 같은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혼자 공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좀 같이 공부해야 재미있어요. 스터디 그룹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잡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어떤 팀을 구성해서 동료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태자면 저도 뭐 전문 분석가는 아니지만 현업에서 실력 있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통계나 프로그래밍 혹은 심리학 같은 것들을 전공을 했고 수년 동안 경험과 지식을 쌓은 뒤에도 현업에서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정말 진지하게 걸어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지루하고 굉장히 고난한 길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할 게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 정도가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지금 하고 계신 정도를 하고 졸업하신 다음에 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뭐 HR이든 일단 입사하신 다음에 공부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입의 경우에는 파이썬 해봤다, 뭐 R 해봤다, SQL 다룰 줄 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거지 분석가가 아니고,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다음 답변을 드려볼까요? 박 박사 먼저 하실래요? 네, 좋아요. 네. 우선 이제 글들을 봤을 때 저한테 오는 느낌은 뭐 런 파이썬 3 더 하드웨이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원론적으로 가르쳐주는, 더 하드웨이 자체가 어렵게 공부하기란 뜻이에요. 더 밑바닥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더 깊이 이론을 따져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해보기 같은 식의 공부법을 해외에서 지금 이디엄처럼 쓰는 말이거든요. 더 하드웨이라는 표현이. 국문으로 깐깐하게 배우기 뭐 이런 걸로 쓰는 것 같던데. 뭐 그렇게 번역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의 파이썬처럼 뭐 everyone, for everyone이라든지 뭐 이거 더 하드웨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 프롬 스크래치처럼. 네? 스크래치처럼? 프롬 스크래치. 네, 맞아요. 아, 이게 깐깐하게 배우는 파이썬이라고 나왔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마 처음 번역할 때 그런 식의 번역이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아는 더 하드웨이는 초보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렵구나. 네. 그리고 판다스를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책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니까. 네네, 그냥 파이썬 3를 파이썬이라는 개발 언어를 가리키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선택을 조금 한 걸 보아하니 뭐라 그러면 좋지? 딥러닝 할 때 서형대수 공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본능이 튀어나오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은,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딥러닝 할 때 서형대수 공부할 필요 없다는 주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형대수 당연히 하지 무슨 소리야 라는 주의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에서 보자면 저보다는 옆에 분에 가까우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위에 이런 공부들이 저랑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다 보통 실전 프로젝트 위주거나 아니면 사례 위주로 돼 있는 강의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건 자기랑 안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탄탄한 책들이 뭐가 있겠냐,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신 걸로 보여서,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지나고 나면
제가 그 이후 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뭐 저희 방송을 계속 루틴으로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채널을 뭐가 됐든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딥러닝 시작할 때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을 통해서 정보 채널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개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메일 뉴스레터들이 저한테 한 8개 정도가 와요. 고 위클리, 노드 위클리, 뭐지? 스테이터스 위클리, 그다음에 러스트, 그다음에 엘릭서, 그다음에 뭐지? 미디엄 데일리. 그래갖고 저는 제가 일주일에 소화하는 최근 트렌드이거나 저한테 관심사인 관련된 주제 글을 보는데 매일 2시간 이상씩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된 주제 글들을 볼 수 있도록 자기한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어떤 필드가 있구나, 어떤 분야가 있구나 이런 디스커버리 하는 단계를 자기한테 시간을 쓰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다음번 게 뭔지 모르겠다, 내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그림이 보여야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라는 걸 리서치하는 타입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필드나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나서야 그 다음에 뒤져보고 나한테 맞는 감각이 뭔지 다 사용해보고 문서 읽어보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내디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내디드면 그것만 봐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어차피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몇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파이썬이 익숙하시다면 사실 SQL 하나도 안 중요해요. SQL 파이썬 내에서도 스크립트를 할 수도 있고 막상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광고로 소개했던 실무 데이터 분석 위드 엑셀 같은 거는 데이터에 대한 감각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 언제든지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데 있어서도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필드에 분야가 있는지, 그 다음번 바라볼 땐 뭘 해야 되는지에서 그림이 있어야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떤 도구들이 있고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강점,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들이 자기 스스로 계속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거 좋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딱딱딱 세트 만들어서 이거 다 하면 끝이야 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약간 그거는 대학교나 강의에 좀 더 필드가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의 강의 스타일인 것 같고 지금 데이터 분석도 그렇게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현업 스킬적인 관점의 강의가 조금 더 많은 분야이지 않나? 그래갖고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도구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통계나 이런 원론적인 공부들도 놓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 드네요. 통계를 지금 병행해야 되는가?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발 언어를 지금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너무 개발 언어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계 공부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더 추천은 통계 공부를 개발 언어로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런 공부들이 다른 책이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이썬은 더욱더 그렇고. 그렇군요. 김 팀장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 메일 보내주신 문장에서 저는 몇 가지 이제 답답해하시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느껴졌는데 일단은 보면 처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익히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툴이에요. 파이썬, 판다스, R, SQL 이게 다 툴이거든요. 그래서 툴이 아니라 분석 방법론을 먼저 익히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툴을 익히면 데이터 핸들링은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의사결정하는데 그거 자체가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툴을 익히는 것도 동시에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통계학 수업을 기초부터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나면 머신러닝도 익히고 해서 캐글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의 분석가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머신러닝을 익히고 캐글 같은 예측 대회에 참여하고 이런 게 현업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왜냐면 이제 캐글에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 일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적당히 쓸만한 방망이가 나왔으면 이거를 시장에다가 내놓고 시장 반응을 보고 마케팅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계속 뭐 방망이를 더 예쁘게 만들려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심지어 뭐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캐글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분석 대회 참여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뭐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현업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거고 또 HR 분야의 분석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특히 HR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활용도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석 방법론을 목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통계학을 익히는 게 지금 목적하는 바에는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들 뭐 EDX나 유다시티 이런 거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최적의 공부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파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학생 과정에서는 코스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온라인 과정이든 오프라인 과정이든. 왜냐면 그래야만 이 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따라가야만. 근데 이게 이제 혼자서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조 과장이 조언해준 거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코스는 꽤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지치지 않고 좀 오래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신청을 하면 끝까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뭐 물론 너무 적성이 안 맞고 어려워서 그만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혼자서 그냥 온라인 코스 듣는 것에 비해서는 끝까지 이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교에서 열리는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던 것 중에 보면 뭐 어떤 공부법이 최적의 공부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적의 공부법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부의 왕도 없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그냥 시험 봐서 점수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의 공부법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분야는 진짜로 정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분석 기술이나 방법론도 시대에 따라서 언제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대에는 다른 게 더 강조되기도 하고 이게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 자체도 최적화되기는 어려운 거죠.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저만 해도 뭐 집에 이게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샀다가 읽지 않고 쌓여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 온라인 코스도 그래요. 유료로 결제하고 나서 처음에 듣다가 뭐 딱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양한 공부 시도 중에 일부가 성공을 해서 끝까지 듣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처음에 제가 최적의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지식들을 깔끔하게 습득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적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가까이 있는 걸로 먼저 시작하고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뭐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해도 좋고 저는 이렇게 좀 열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오랫동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 팀장 얘기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왜 프로젝트 베이스에 접근을 선호하는지를 그 이유를 좀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접근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니즈가 발생해야 그 공부가 끝까지 가요. 그 니즈를 해결할 때까지는 공부를 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베이스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최적의 공부 코스가 있어 그것만 공부하면 돼 같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렇게 준비돼 있는 게 없다에 가까운 거고요. 당연히 그 길들을 자기가 개척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뭐 학부나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들이 한꺼번에 잘 돼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감각과 인지 상태에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는 걸 찾아나가면서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공부 시작법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게 저한테는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자기한테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공부가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시험 봐 아니면 과제 내야 된대. 이렇지 않으면 안 해요. 절대 사람은 압박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정말 아까 뭐 저희가 지금 덕질 주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덕질 레벨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환경적 압박이 있거나 이런 동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점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라고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를 추천드려요. 캐글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캐글의 어떤 대회에 누가 자신의 결과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공유해 놓는 그런 노트북이나 블로그 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기를 함으로써 어떤 과정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그러면 각각의 과정 중에 이 과정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무슨 카테고리가 잘 정지되어 있는 무언가를 갖고 뭐 A부터 Z까지 다 배우는 것도 제가 볼 땐 비효율적인 일이다 보니까 어떤 시작점 하나 정도를 잡는 데 있어서 캐글 같은 걸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게 아마 제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아기가 공부하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를 얻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선 따라하기를 한번 하고 따라하기가 반복되고 나서야 나한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생기고 다른 생각할 여지 갖다가 이런저런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얻은 거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거의 메인 에피소드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제 스스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메일을 주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에피소드 데이터로 덕질하기 2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 뭐라고 했죠? 아주 김 팀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적의 좋아요. 네, 이적의 좋아요나 댓글을 받자. 제가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받아보자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그 목표는 부차적인 거였고 이적이라는 뮤지션이 만드는 노래들에 담긴 가사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때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뮤지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운 코드를 쓴 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EDA 그리고 김 팀장의 앞으로 나올 책을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본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텍스트 마이닝도 좀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면 가사라는 게 사실 텍스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총 153곡을 분석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를 볼 수는 없었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분석을 해본 게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데이터 분석의 범위를 조금 제한했다고 했잖아요. 앨범을 낸, 그러니까 정규 앨범의 곡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앨범 발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이적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3곡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쭉 곡을 발표했는데 1999년에 가장 많은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긱스로 14곡을 발표했고 이적 솔로 앨범으로 11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이 냈던 앨범을 유형별로 보면 이제 가수명을 구분해서 보면 이적의 솔로 앨범으로 제일 많은 곡을 발표했어요. 74곡을 발표를 했고 패닉으로 43곡, 긱스로 26곡, 카니발로 10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요거 PDF로도 그 카드뉴스를 공유해 드릴 텐데 그래프로 보면 이제 이적의 곡이 제일 많고 그다음 패닉, 긱스, 카니발 순으로 이렇게 곡수가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조과장에 분석한 결과로 알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에 집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계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어디서도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찾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기사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읽는 거 아니죠 지금? 야 조용히 해. 이적에 뭐지? 무한도전 나오고 나서 발자취 뭐 이런 뭐 기사 같은 데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 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정보네 그러면. 이번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쓰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거 데이터 수집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얼마나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적이라는 뮤지션 한 명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뮤지션들 여러 명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대중음악사에 가장 많은 곡이 발표됐을 연도는 언제였을까? 뭐 그룹이 가장 많이 발표됐던 연도는 언제일까?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EDA를 하면. 왜냐하면 코드로는 그냥 몇 줄만 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153개의 곡 중에 이적이 직접 작곡한 곡이 무려 131곡입니다. 진짜 싱어송라이터죠. 전체 곡 중에 85.6%를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곡자가 준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건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은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본인이 부른 거군요. 네, 긱스 때 정원영이라는 분이 5곡 작곡했고 김동률이 전람회 때, 그 카니발 때 3곡, 그리고 뭐 이제 패닉 할 때 뭐 김진표가 3곡 이런 식으로 작곡한 것들만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룹이니까 그래 네가 한번 네 거 좀 해라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 전부 다 자기가 혼자 했단 소리네. 거의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싱어송라이팅을 같이 하는. 유명한 가수 중에 우리가 잘 없는 거지. 뭐 모르는 가수는 많겠죠. 그런가? 네. 근데 요즘 대중가요 시장은 보통 아이돌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노래를 받아서 많이 하니까 싱어송라이터라고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죠 요즘에는. 그쵸. 그래서인지 싱어송라이터가 되면 엄청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옛날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수를 하기 위한 조건이 옛날에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야. 노래 만들 줄 안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가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노래 들어보면 노래 자체의 스킬은 요즘이 훨씬 더 좋아요. 노래를 부르는 스킬이요? 그쵸. 옛날 노래를 부르는 스킬 자체는 요즘이 훨씬 더 좋은데 옛날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작곡 작사를 직접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은 거지. 진짜 그런가? 자기 앨범에 직접 작곡을 한 비율이 이 대중음악사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모았던 데이터들로는 요 정도까지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크기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그 가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거여서 이 정도 얼마나 많은 곡을 냈는지 뭐 작곡을 얼마나 직접 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부터가 그 이적의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들이에요. 이적이 직접 작사한 곡에 한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김 팀장의 책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김 팀장의 책에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따라서 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적의 가사는 몇 개의 글자로 쓰였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했어요. 가사가 뭐 적은 곡도 있고 가사가 많은 곡도 있는데 한 개의 곡이 보통 몇 자로 구성되어 있을지, 몇 자로 노래를 부를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한 개의 곡이 한 개의 곡이 몇 개의 글자로 되어 있을지, 가사가. 단어가 아니고 글자인 거죠? 그쵸, 글자죠. 너무 베리에이션이 큰데? 발라드냐 랩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모르겠어요. 300자. 오, 김 팀장은 여기 그 중복은 제외하고죠. 중복을 제외하면 어떡해? 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인데 그걸 제거하면 어떡해? 예를 들면 제거하면 어떡하냐. 예를 들면 sorry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몇 글자야? 그거 다 카운팅 해야지. 카운팅 해야지. 각자 카운팅해서 그치. 그냥 몇 글자가 발화됐느냐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치. 제 생각에는 평균 한 406.7자? 너 진짜. 일단 이적의 가사로만 보면 제일 이제 글자 수가 많았던 곡이 947자였고요. 평균은 아까 이제 김 팀장이 컨닝한 대로 406.7자였고 제일 가사가 적었던 곡은 69자였습니다. 69자는 진짜 적다. 네, 중앙값은 391자. 뭐 이게 뭐 크게 그리고 아주 박 박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가장 긴 가사는 랩이야? 김진표가 이제 랩을 피처링한 그죠. 그러니까 랩이 가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최근에 발매한 돌팔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그죠. 김진표랑 같이 한 음악이죠. 그치. 그리고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부르면 그렇겠죠. 김진표 빼고 이적의 양감만 랩 부분 제거 이런 거 하면은 아주 골치 랩 아프네. 제외. 아마 가사의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건 아웃사이더 아닐까? 아웃사이더가 제일 빨리 랩을 뱉으니까. 그러겠네. 그냥 뭐 노래 길이라고 해봤자 뭐 3분 30초에서 뭐 한 3분 30초? 뭐 4분 30초? 이 정도의 구간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간주 빼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건 한글로 돼 있다면 그 저영돈이랑 데프콘이 된 노래가 있을 가장 많을 것 같아. 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부르기 힘든 노래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왕밤빵 이거? 네, 왕밤빵. 나 그거 못해 그거. 그거는 간주가 없더라. 계속 노래더라 거의. 그건 랩이죠 랩. 그쵸. 네. 아무튼 그런 가사들을 저희가 살펴봤고 제가 이거 그래프로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약간 정규 분포의 모양처럼 가사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확인했는데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적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적의 가사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물론 뭐 하게, 하지, 해요 뭐 이런 가사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보면 뭐 이제 나나나 난난나 뭐 이런 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 긱스의 랄랄라라는 노래를 보면 랄랄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빼고 상위 단어 20개를 확인했는데 그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역시 가장 많이 쓰는 주어군요. 그대가 193번이 나왔고 그 다음은 우리라는 단어가 77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가 그 이적 가사에서 그대라고 하면 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아니요, 보통 이적 가사에서는 그대라는 건 이 노래를 듣는 청자를 말해요. 청자한테 얘기하는 가사예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연인한테만 그런 말을 쓰진 않거든요. 방금 그 가사는 전인권 아니에요? 물론 이 노래를 이적이 부르기도 했죠. 이게 부르긴 했으나 그쵸. 이거 이적 팬이라 그러면서 그대 들어간 거 바로 얘기 못하네. 1인데. 자, 저가 그대 들어간 가사 자 읊어보시죠. 내가 그대를 찾아보니까 지금 급하게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대로 검색했거든? 그대로. 엄청 많다. 너무 많아? 그대랑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물론 여기선 연인을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림자라는 노래에서는 그대는 왜 나의 발을 잡고 그대는 왜 뒤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는 연인이네. 아닌가? 그러네.
아무튼 뭐 그대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날카롭고 나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아주 좋았습니다. 편집해야지. 덕질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자, 그다음에 아니 근데 지금 단순 빈도만 봐서는 그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어떤 거요? TF-IDF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대가 노래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지 어느 특정 노래에만 많이 나오는지를 보는 지표일 거잖아요. TF-IDF가.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 싶기는 하더라고. 가사별로 비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가사라는 게 노래별로 비교하면 한 다큐멘터라고 보면 그 곡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높은 TF-IDF는 유의미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TF-IDF는 지금 막 설명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김 팀장이 그 책 소개할 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 에피소드 할 거죠? 할 거니까. 네. 이런 내용들은 그때 남겨놓도록 하고, 그 다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76번. 그리고 뭐 세상, 마음, 누구, 하나, 하늘, 우린, 눈물, 노래, 생각, 어디, 가슴, 하루, 바람, 이젠, 시간, 머리, 서로라는 이런 단어들이 순서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손꼽혔습니다. 아니 이것만 보니까 이 단어들만 쭉 나오라니까 뭔가 이적 노래 느낌이 나는데? 그렇잖아. 네. 많이 쓰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위로하는 어루만지는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적이 좀 독특한 게 노래라는 가사를 좀 써요. 자기가 노래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 노래 뭐 이런 건가? 데드엔드라는 이적 1집 앨범은 노래는 죽은 지 오래라는 뭐 이런 식으로도 출발을 하고, 뭐 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든지. 하늘을 달리다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그래서 노래라는 거를 이제 그 가사에서도 좀 다루는, 음악에서 음악을 다루는 그런 가사들도 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네. 그리고 확실히 하늘을 달리다라는 노래도 있는데 하늘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그 약간 그 뭐라 그러면 좋아. 강론이긴 한데 우린은 우리랑 우린 그 정규화했어요? 아, 이거 안 합쳤구나. 우리랑 우린을 합치면 우리라고 해야지. 그치, 120번이 나오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거는 제가 좀 놓쳤네요. 그러네요. 아마 그러니까 제 감각에 주어가 보통 가장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일 텐데 왜 밑에 있지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독특한 거는 머리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머리. 몇 번 나와요, 총? 머리는 25번. 근데 이거 이적의 데뷔곡이 사실 사람들이 달팽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도라는 노래거든요. 네. 이 노래가 내 머리를 잠궈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머리가 열려 있었나 보지? 그리고 아예 대놓고 머리가 두통이라는 노래에서는 머리가 자꾸 지끈거려서 뭐 이런 노래가 있고요. 두통이 있으신가 보다. 25번 정도면 거의 한 두세 곡 내에서 다 썼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몇 곡이나 포함돼요? 머리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곡, 12곡, 13곡 되는 것 같은데? 14곡, 15곡, 16곡. 지금 이 얘기를 가수 이적이 들으면 나중에 본인이 새로 또 작사를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 내가 그대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이제 좀 덜 써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석 결과물이 이적한테 전해진다면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대라는 단어의 빈도가 이것을 기초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때 TF-IDF를 구하는 거지. 로고즈비를 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시점으로 문서가 2개인 거구나. 그런 거 떼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 팀장의 책에서 감정 사전을 통해서 이제 감정 점수를 매기는 그 이제 분석 기법이 나오거든요. 감정 분석할 때는 감정 사전을 활용해서 그 단어마다 부여되어 있는 감정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사전은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에서 만든 KNU 한국어 감정 사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티콘도 포함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점수가 몇 점인지가 이제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라는 패닉 1집의 달팽이라는 가사에서 지치다라는 건 마이너스 2점으로 합산이 그러니까 집계가 되고요. 계산이 되고 2접 3집 다행이다라는 노래에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에서 아름다운은 플러스 2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적이 작사한 곡들을 전부 보니까 일단 감정별 단어의 개수는 긍정 단어는 203개, 부정 단어는 367개, 중립 단어는 11,77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과 같거나 크면 긍정,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으면 부정, 0은 중립.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 단어의 점수가 마이너스 2점에서 2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고 감정별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긍정 단어에서는 함께, 좋아, 사랑이, 웃는, 춤을, 웃으며, 사랑해, 멋진, 단단하게, 쉽게, 사랑을, 높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 단어는 홀로, 눈물, 거친, 못한, 거짓말, 눈물이, 못하고, 없다, 두려워, 낡은 이렇게 부정 단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다. 긍정에서 제일 많은 건 함께고 네. 부정에서 제일 많은 건 홀로네. 그러니까 함께 아니면 홀로야. 함께와 홀로가 딱 양쪽에 있네. 그런 것도 재밌네. 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근데 웃는 눈물 이런 것도 있네요. 웃는과 눈물 양쪽에 네, 양쪽에 다 상충해서. 있네. 그러네. 그런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IMF 이럴 때 대중가요에서는 과연 긍정 단어가 많았을까, 뭐 부정 단어가 많았을까? IMF요? 그러니까 이제 IMF의 그 처진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긍정 단어인 노래가 더 많았을까? 아니면 그런 슬픔들을 공감하기 위해 슬픈 노래가 더 많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IMF 그때 댄스곡 막 유행하지 않았나? 그러면 좀 신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테크노 유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테크노?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97년이죠? 98년? 이때? 97년. 그러네요. 자, 다음은 곡별로 감정 점수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긍정 점수 곡이 33곡, 부정 점수 곡이 69곡, 중립이 25곡이에요. 곡별로 합산을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가사에 있는 모든 네. 점수를 다 합산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가사에 있는 단어들의 점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면 긍정? 그쵸. 네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긍정이 33곡, 중립이 25곡, 부정이 69곡. 부정이 훨씬 많네? 부정 감정의 노래가 54.3%.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적 노래를 들으면서 절반이나 부정적인 노래들이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생각을 해본 게 부정 감정 점수가 높은 노래가 진짜로 부정적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좋은 접근이에요. 네, 요게 이제 그 다음번 파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 점수가 높은 곡이랑 감정 점수가 낮은 곡을 비교를 해봤어요. 감정 점수가 높은 상위 10곡을 봤더니 불꽃놀이, 사랑이 뭐길래, 그녀를 잡아요, 게임 오버, 짝사랑, 돌팔매, 희망의 마지막 조각, 장난감 전쟁, 종이나비, 다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맨 위에서부터 17점, 15점, 9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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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5점, 5점, 5점이었어요. 감정 점수가 낮은 하위 10곡은 거짓말이란 곡이 마이너스 25점.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네,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가 마이너스 19점. 챔프라는 곡이 마이너스 19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마이너스 14점. 정류장, 축복, 비밀, 밤, 두통, 숨바꼭질이 각각 13, 12, 12, 11, 10 다 마이너스 점수였거든요. 근데 감정 점수가 노래를 듣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점수랑 비슷한가? 라고 했을 때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 총점이 6점인 희망의 마지막 조각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패닉 3집의 노래인데 되게 슬퍼요, 노래가. 되게 슬프고 조금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노래고 챔프라는 곡이 긱스 곡이거든요. 이거 엄청 신나는 곡이에요. 근데 감정 점수가 마이너스 19점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가사는 슬픈데 노래는 신나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저처럼 가사에 담긴 그 단어의 감정 점수로
그 곡의 어떤 감성을 예측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노래의 성격을 가사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챔프라는 곡이 조금 극단적이니까 제가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대여 지쳤나요? 하루하루를 뒤쫓다가 그래요 이상한 일이에요? 우린 되는 일이 없나요? 꼭 두들겨 맞은 듯이 상처뿐이어도 차마 쓰러질 수 없는 이유를 알기에 다시 일어나 주먹을 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런 노래거든요. 슬픈데? 아 그래? 아니 이 노래가 가사만 들으면 부르긴 좀 그렇지만 이 거친 세상에 자유를 꿈꾸는 그대가 바로 승자예요. 이런 노래거든요. 뭔가 정신승리인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 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가사 단어 감정 점수의 합과 노래의 실제 감정은 다르다. 왜냐하면 노래는 그 가수의 목소리도 있고 멜로디도 있고 악기도 있고 뭐 노래 빠르기도 있을 거고 장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감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감정이라는 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가사가 노래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약간 팬심으로 부정 단어를 쓴다고 부정적인 노래는 아니다. 아까 챔프에서처럼 부정적인 단어로도 희망이나 용기를 줄 수 있고 긍정 단어만 갖고도 슬픈 멜로디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게 좀 이적이라는 뮤지션이 갖고 있는 특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사만 보고 뻔하게 흘러가는 노래는 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감정과 그 어떤 실제 노래에서 느끼는 감정과 가사는 정말 상관이 없을까? 두 분이 알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좀 반추해 보신다면. 잠깐 그 전에 혹시 네. 감성 사전을 적용할 때 한 개 네. 단어 단위로만 진행하셨어요? 한 개 단위 단어만. 제가 알기로 KNU였나요? KNU 네네. 감성 사전이 3g까지 데이터 셋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까지 반영하셨나 싶어갖고 궁금했고, 그리고 단어도 형태소 분석해서 명사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그젝트 매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가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고 포함해서 단어가 있는가로 카운트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김 팀장 책을 따라서 했을 때는 이그젝트 매칭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사전이 형태소 단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잘라가지고 그 단어별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꾸러뜨리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게 3g이나 바이그램 쓰기가 좀 뭐한 게 3g에 있는 단어가 유니그램에도 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려면 3g으로 만약에 카운팅이 됐다 그러면 바이그램이나 유니그램에서는 제외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러면 이제 절차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전만 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네. 아까 단어 중에 그 뭐지? 조사가 붙은 단어를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서. 예, 맞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조사가 다 붙은 채로 있더라고요. 그게. 아 진짜. 단어의 빈도만 봤을 때는 형태소 분석을 완전하게 했던 거였고, 이제 감정 사전에서 갖고 왔을 때는 그런 조사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텍스트를 분석한 거지 음악을 분석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죠. 그거를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곡조에 따라서 같은 가사라도 메이저냐 마이너에 따라서 감정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랑 장조, 마찬가지로 단조. 네,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되게 슬프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는 가사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노래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과장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오히려 예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냥 지금 그 조과장이 뽑아준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은 맞지 않아요? 긍정 단어가 많은 단어는 좀 긍정적인 노래고,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많으면 부정적인 노래인 경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향도 없어요? 경향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긍정 단어 점수가 높은 곡들은 그 긍정적인 노래가 맞는 것 같고, 근데 부정 점수가 높은 곡들이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제 책에서도 쓴 건데, 그 부정 단어는 특히
되게 긍정적인 걸 강조할 때 부정어를 역으로 쓰거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네, 그런 게 사전들에 있어요. 그래서 감정사전을 활용할 때는 그런 단어들의 점수를 수정해 준 다음에 써야 되는 거죠. 그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부정 단어인데 사실은 긍정 단어고 뭐 예를 들면 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치. 뭐 그런 거. 쩐다는 언제나 긍정이지 않아? 쩐다는 긍정적인 것 같다. 어. 쩐다는 긍정적인 것 같네. 항상 긍정이지 않아 정확한 그건? 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소름 있다. 소름. 네, 그게 사전 우리가 소름이면 엄청난 걸 봤을 때 와 소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 사전에는 그게 마이너스로 돼 있더라고요. 이정 노래 가사에 긍정 소름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다. 뭐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다. 네. 이적이 막 소름 이런 걸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가사와 감정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아까 김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 보이는 구석이 좀 있고, 제가 추가로 좀 찾아보니까 이거 저희 청취자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워라벨님 저희 청취자분 이렇게 가끔 뵌 적 있잖아요, 온라인 같은 데서. 네. 아무튼 워라벨님이 블로그를 쓰시는데 이거 혹시 듣고 계시면 본인이 쓰신 거 맞다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일으키는 인간의 13가지 감정이라고 해서 블로그 글을 쓰신 게 있어요. UC 버클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그에 대한 감정 반응을 분석했는데 총 13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시각화한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URL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13가지 감정들이 그 웹페이지 안에 보이거든요.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거에 해당하는 노래가 나와요. 감정 위에다가 예. 가장 두드러지는 그 감정 정서에 대한 기호를 알파벳으로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거에 해당하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감정들을 보면 뭐 joyful, beautiful, dreamy, calm, sad, 뭐 scary, annoying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annoying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뭐 USA 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짜증나는 음악이 나오고 차이나의 annoying에 갖다 대면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음악 중에 이제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 재밌네. 네. 이거 우리나라 걸로 있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감정,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감정이 13가지 감정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무튼 워라벨님께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음악이 미국 중국인지 아니면 들었던 사람들이 미국 중국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이 들었던 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요? 들었던 사람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봤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분석하면 느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밌습니다. 이제 누군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봤다는 게 좀 즐거웠던 요소였어요. 그리고 결과를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는다는 게 좀 재밌었고, 두 번째 느낀 점은 데이터 수집이 진짜 어려워요.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도메인은 진짜 어렵고 한국 음악계는 이런 걸 할 의지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분석 자체는 진짜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음악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이름으로 구글링 하다가 본 게 2000년대 초반인가 어떤 뮤지션 분이 글을 남겼는데 요즘 음악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장문의 글을 남겼던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은 좀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코드를 전달하면 아까 이제 김 팀장이나 박 박사도 이런저런 거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면 코드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 혹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더 좋은 분석이 될 것 같아 라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툴을 써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굉장히 좋지만 이제 좀 세세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인스타에도 업로드하려고 10장짜리 이내로 만들었는데 제가 총 4개의 파트를 만들었거든요. 한 개 파트 작업하는데 2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카드 뉴스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음악 데이터에 갑자기 관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두 분의 소감을 듣고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기초적인 텍스트 마이닝이나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가지게 됐다 이런 등등등의 여러 사이드 이펙트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서 그게 좋았을 점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감성사전 쓰는 거 아니다라고 100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좋은 사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네네. 이미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요소가 많다는 걸 인지하는 형태의 필드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에 대한 의의를 둔 게 명확한 필드라는 게 느껴져서 그 단어의 감성사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 아니면 그런 거가 쉬운 효과가 적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너무 막연하게 드러나는 필드라서 오히려 저는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까지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전달하는 것조차도 카드뉴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팟캐스트, 또 이제 브런치로 포스트 글도 쓰실 거죠. 그러니까 코드도 공개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서부터 결과에 대한 리포트까지 모든 전체 과정을 다 겪어보신 건데 특히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다양하게 해봤다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제가 카드뉴스 쪽의 정보를 보고 이거는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많이 비어서 얘기했는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카드뉴스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팟캐니까 그 각각의 어떤 곡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빼고 했어요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카드뉴스는 그게 안 드러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적이 발표한 노래가 153곡이다 였는데 거기에는 앨범만 작업했다라든지 뭐 한 건 뺐다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카드뉴스가 복잡해지고 과해지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매체에 따라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일이 썼을 것 같은데 이제 미적 감각을 포기하고 당연히 썼겠죠. 저 같으면 이게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전에 저희가 한번 추천했던 책인데 그 언론 쪽 내용까지 다뤘던 책이 있어요. 그거가 생각이 다시 났던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떤 과학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다룰 때 중간 과정 중에 얼마나 정보가 왜곡되는가 이런 걸 다뤄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니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다시 생각이 나면서 아마 브런치 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을 쓰시게 될 거고 아마도 그 다음에 코드를 통해서 분석에 대한 종국의 디테일들이 전달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전체 공개돼 있을 때 카드뉴스를 접하면서 카드뉴스에 거기서 원본이나 소스를 보실 수 있다가 같이 공유되어 있다면 그게 조금 더 정보 전달할 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때요? 네, 저는 조 과장이 한 이런 분석 결과물들 이런 게 창작자들한테 실제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사를 쓸 때 이런 습관이 있구나,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 물론 이제 뮤지션 스스로도 알고는 있겠죠, 감으로. 근데 이걸 감으로 아는 것하고 분석해서 명확하게 아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수라고 하면 레이블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런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더 재밌는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 기법이 좀 더 대중화되면 그런 시도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 과장이 어쨌거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을 굉장히 축하하고요. 중간에 이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다가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수집하다 이걸 언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끝까지 완수해서 카드뉴스까지 만들었다는 거, A부터 Z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했다는 거, 이게 참 저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책의 첫 독자가 이런 재밌는 분석 결과를 만들어줬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저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쓰는 그런 작업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 팀장의 책이 이제 좀 정말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가사의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까지는 분석 안 해도 되겠지 해서 스킵하고 아주 간단한 텍스트 분석만 했어요. 그래서 김 팀장이 앞으로 에피소드에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겠지만,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덕질하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텍스트 마이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겟이 뭐가 또 있냐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네, 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메일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쓴 글만 갖고 분석해봐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특히 몇 년치 이메일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네, 이거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감정사전 넣어서 해보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카톡 백업해가지고 네, 카톡. 텍스트 뽑아가지고 그걸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는지. 네, 문제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카톡은. 왜냐면 다들 엉망진창으로 쓰잖아요. 분석하기가 쉽진 않지. 그럴 수 있겠네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엉망진창인 걸 감안하고 포기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걸 다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고 노가다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여러분께 전달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뮤지션 이적이 이 컨텐츠를 알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